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경매를 강의하게 될 저는 설춘환입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경매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테크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경매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그 채권 관리 또는 강제 집행 수단으로서 부동산 경매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경매라고 하는 절차 또는 권리 분석 또는 인도 명도 또는 그 현장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또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경매하면 통상 이제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 경매 절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태동이 돼서 어떤 절차를 가서 또 이를테면 어떻게 이제 배당까지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경매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이유가 바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제 경매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경매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때의 모든 손실은 바로 어떤 그 낙찰자의 어떤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에서 경매에서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을 또 꼼꼼히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야는 이제 또 이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죠? 예, 당연히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경매의 장점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 뒷 배경에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또 이런 장점이 있을까, 이런 걸 또 저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반 매매보다 경매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실제로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나 명도에 대한 부담 부분에서 어찌 보면 매도인이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죠? 매수인이 돈만 내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떤 서류 또 명도 건물을 갖다가 깔끔하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경매라고 하는 절차에서는 낙찰자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찰을 받고 명도 또는 인도 이런 걸 하는 것을 전부 다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소유자 또는 기존에 있던 임차인 또는 기존에 있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들이 알아서 집을 비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매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죠. 사실 뭐 일반 매매가 굳이 뭐하러 있을까요? 라고 할 정도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와 명도에 대한 부담을 또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결코 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상 경매 낙찰을 받아보시면 인도 명도가 그다지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실무적으로 보면 한 90% 정도가 이사비를 주고 협상하는 그런 식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20%가 이제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경매하면 아까 절차, 권리 분석, 인도 명도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장 분석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딱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현장 분석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가령 뭐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어떻게 있는지 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 외관은 어떤 것인지 또 뭐 층이나 향은 어떤 것인지 또 교육과 교통은 또 어떤 것인지 그죠? 예, 인프라는 어떤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16강에 이르는 강의를 같이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경매 절차와 권리 분석, 또 인도 명도, 현장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본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경매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16강 강의를 한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해서 학습하신다면 그래서 본인 것으로 만드신다면 스스로 혼자 충분히 낙찰도 받을 수 있고 명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것
법원이 다수의 입찰자 중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최고가액으로 청약한 입찰자에게 그 매수를 승낙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보면 채권 채무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채권 채무 관계 상당히 많은데 채무자가 알아서, 그러니까 즉 임의적으로 이를테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은 뭐 소송을 해서, 그죠? 소송을 해서 또는 뭐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 때부터 어떤 담보권을 설정하고, 그죠? 그래서 그거에 기해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그죠? 어찌 보면 국가기관인 법원이 그것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환가해서, 그죠? 낙찰 받게 해서 그 낙찰 대금으로 이를테면 배당을 해주는, 그죠? 그래서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최종 목적은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 목적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배당이겠습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그러면 경매의 태동은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점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런 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알아보기에 앞서서 사전에 이제 통상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떤 식으로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점을 먼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여러분 어떤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 그죠? 돈을 이를테면 뭐 한 3억을 빌려달라고 한다. 3억을 빌려줄 때 어떤 식으로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경매까지 가느냐.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자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가령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죠? 생각 없이 그냥, 현금으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케이스. 그죠? 또는 이제 현금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케이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또 이제 인간관계에 있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사실 좀 또 좀 이렇게 차용증을 좀 써달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어색한 그런 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어색한 사이에서는 통상 또 무통장 입금으로, 그죠? 무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무통장으로,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나중에 나는 뭐 소송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죠? 요 현금으로 빌려주는 케이스, 차용증, 무통장을 통해서 빌려주는 케이스에서는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를 가야 돼요. 그래서 굳이 뭐 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하냐, 소송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뭐냐면 공증사무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정증서를 받는 거예요. 공정증서를 받는다. 그죠? 공정증서에서 판결문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공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소거음 공정증서, 그죠? 하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런 것들은 사실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나중에 말짱 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부터 채권자가 너의 신용을 믿기 어려우니까 담보권을 가져와라. 가령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상 저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죠? 대표적인 담보권이죠. 근저당권. 그죠? 그래서 요런 한 4가지, 5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현금이나 차용증, 무통장으로 돈을 갖다가 대주었다. 그죠? 그런데, 채무자가 만약에 변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소송에 대한 절차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 최소한 한 1년 정도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죠? 소송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채무자들이, 그죠?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 재산의 종류가 가령 뭐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채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채권이 어떤 것이, 재산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채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소송하는 가운데. 근데 소송은 1년 가는 거 아닙니까? 1년 가는데, 1년 가다 보니까 채무자가 소송에서 질 것 같아. 그러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이런 재산을 제3자한테 매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송할 때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니까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만, 원고가 소송에서만 이기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죠? 왜 그런 겁니까? 실제로 그 피고가 소송에서 졌습니다만 피고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원고로서는 그 승소한 판결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절차, 그죠?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승소한 판결을 받는다. 그 판결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 용이하게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잡아둬야 된다. 그죠? 요런 걸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네. 요런 걸 저희가, 가압류라고 해요. 가압류. 그죠? 저희가 이제, 용어적으로 보면, 가압류라고 하는 게 있고, 나중에 이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강의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런 점 정도는 또 여러분이, 그죠? 예, 사전에 깔끔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여러분 돈 받을 거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돈 받을 거 있을 때 한다. 그죠? 예. 반면에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거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넌센스죠. 그죠? 돈 받을 거 이외에 어떤 권리나 그죠? 예. 어떤 청구권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처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압류를 하는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니까 부동산 가압류, 그죠? 채권에 대해서 하는 가압류니까 채권 가압류, 동산에 대해서 하는 가압류니까 동산 가압류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결코 어렵진 않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처분, 또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가처분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요. 그죠?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어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그죠?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할 때 처분금지 가처분 중요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명도할 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점은 또 저희가, 뒤에서 또, 다른 어떤 커리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그죠?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두는 절차를 가압류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판결에 기해서, 그죠? 요런 어떤 그 판결에 기해서, 그죠? 예, 경매를 신청했다. 이런 걸 저희가 여러분,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그죠? 강제 경매라고 한다.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방송에서 어떤 패널이, 그죠? 예, 앵커가, 야,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떤 패널이 말이죠. 순간적으로 강제경매는 국가가 강제로 하는 거고, 임의경매는 국가가 임의적으로 한다.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여러분,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진다. 그죠? 그럼 어떤 것이 강제경매고 어떤 것이 임의경매냐 이제 그것을 같이 한번 언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판결문 같은 거 또 법원에서 이런 판결문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를테면 뭐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행공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조정조서라고 하는 것 또는 화해권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 그죠? 이런 등등 법원에서 받는 어떤 판결문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면 그냥 그것이 막연히 강제 경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정의를 정리하자면 무엇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진다. 그죠? 무엇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점. 그죠? 그래서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판결문 같은 집행 권한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면 강제 경매. 그죠?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송을 해야 되는데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죠?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분은, 저희가 이제 상담 많이 오는데요. 나중에 굳이 이제 이렇게 돈 빌려주고, 소송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저희가, 공정증서를 받으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그냥
차용증에다가, 그죠? 차용증에다가 공증사무실 가서 이렇게 인증서라고 하는 타이틀 붙여놓고 그냥 인증서를 받아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인증서도 공증의 일부는 일부죠, 그죠? 그러나 이런 인증서는 여러분,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입증 자료에 불과하거든요. 예, 반드시 양식을 갖춰야 돼요. 형식을. 약속어음 공정증서, 그죠? 약속어음 공정증서. 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그죠? 예,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이러한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별도로 여러분 나중에 사실은 이제 소송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예, 이 공정증서 자체가 판결문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집행권원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정증서를 받아서 역시 경매를 신청하면 이것도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 여기까지가,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여기까지가 강제경매다라고 하는 점. 반면에 채권자가 처음부터 돈 빌려줄 때부터, 그죠? 이런 건 좀 피곤하다. 또 채무자의 재산 없으면 뭐 말짱 꽝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찌 보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봐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부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담보권, 이를테면 뭐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 또는 담보가 등기를 설정해 놓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령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아. 그러면은 뭐 합니까? 그죠? 예, 곧바로 그 근저당권 등에 기해서 곧바로 경매를 시청할 수 있다. 그죠? 요러한 담보권에 기해서, 그죠? 담보권에 기해서 곧바로 경매를 시청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임의경매. 예.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강제경매. 그죠? 예. 임의경매는 이런 담보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임의경매다라고 하는 점.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 신청할 때, 그죠? 예.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런 판결문 받잖아요, 그죠? 판결문 받는다. 그러면 이 판결문에다가 법원에 가서 집행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송달증명원이라고 하는 걸 부여받아요, 그죠? 예.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이걸 가지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아시겠죠? 반면에 담보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담보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저당권이 있었으니까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으니까 그냥 등본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예,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떤 것을 받아야만 나중에 어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핵심, 요 부분을 정리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매를, 처음부터 좀, 이해하면서 어떤 중간, 내지는 이제 마지막 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찌 보면 처음에 이제, OJT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어떤 이런 결과를 좀 이해하시면서 가면 훨씬 더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민사집행법상의 핵심, 첫 번째, 배당요구 종기일의 지정이에요. 배당요구 종기일의 지정.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2002년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됐거든요. 그죠? 그 이전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됐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민사소송법상에서의 경매 절차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거의 그 부분은 이제 잊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2002년도 7월 1일 날 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002년도 이후에, 그죠? 사건 번호가 2002년도 이전 거는 예전에 이제 민사소송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2003년도 이후 사건은 이제 전부 다 민사집행법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최근에 뭐 경매 물건을 한 10,000건 정도 봤다라고 한다면, 2003년도 이하의 사건을 한 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는, 민사소송법상에서의 경매 절차는 완전히 잊어도 되겠다. 그러나 이제, 민사집행법상의 이제 경매 절차만, 지금부터 새롭게 머리에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배당요구 종기일의 지정이에요. 배당 요구, 그죠? 종기일의 지정, 그죠? 배당요구 종기일. 경매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배당을 받는 것이 사실상 또 경매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이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 공고해 놓고 이때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배당 요구 종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한다. 나는 임차인인데 내가 배당 요구를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임차인이 야, 그러면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젠데 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 정리합니다. 자,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먼저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봐요. 등기부 등본 다 발급받을 줄 알죠? 예. 온라인 사이트에 여러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열람을 하시면 그 등기부 등본 갑구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언급되어 있다. 그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에 보면 사건 번호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사이트 말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예.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그래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가시면 경매 사건 검색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경매 사건 검색. 그래서 경매 사건 검색란에서 법원명과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클릭하면 그 사건에 대한 개요가 언급이 돼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개요, 또 기일 내역, 문건 접수 송달 내역, 그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한 15, 16 차시에서, 그죠? 예. 실제로 이제 사이트를 보고 이제 이해할 텐데, 아무튼 그 코너에 가시면, 사건의 개요가 나온다. 그죠? 예. 사건 개요의 우측 상단에 통상 배당 요구 종기가 딱 언급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날까지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죠? 예.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임차인들은 당연히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등기부에 기재된 어떤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내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니 하지 않아도 되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가령 가압류나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굳이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당연 배당권자입니다. 그러나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만약에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권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설정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당연 배당권자입니다만 또 많은 분들은 또 당연 배당권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배당을 다 받는 것이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배당 순위가 되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당 요구를 안 해도 그 배당권자에는 들어간다. 그죠? 예. 그러니까 순위에는 들어갈 수 있다. 순위만 되면 이제 배당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 절차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입찰 보증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입찰 보증금 부분이 있는데 입찰 보증금은 예전에는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였는데 그냥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고 하는 점. 그죠? 가령 입찰 가격이 그죠? 입찰 가격이 만약에 입찰 가격이라기보다는 최저가가 그죠? 최저 매각 가격이 만약에 5억 원인데 내가 만약에 10억 원을 쓴다. 10억 원을 입찰 가격 또는 10억 원을 또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경매라고 한다면 그죠? 경매라고 한다면 보증금은 내가 쓰고자 하는 10억의 10%가 아니라 최저가의 5억 그죠? 그러니까 최저 가격인 5억의 10%인 5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5천만 원 그죠? 예.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고 하는 점, 그죠? 예, 입찰 보증금, 입찰 가격 아니고 입찰 보증금은 그죠? 예,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뒤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경매가 아니고 만약에 공매다라고 하면 그죠? 예, 나온 김에 내가 최저가가 5억 원인데 10억 원의 입찰에 참여한다. 그러면 여전히 공매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1억 원을 납부합니다. 그죠?
경매와 공매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 그죠? 예, 입찰 보증금이 얼마냐? 경매는 여러분 최저 매각 가격의 10%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얼마를 쓰든지 간에 입찰에 참여한 누구나가 보증금이 다 똑같다. 그러나 이제 공매는 보증금이 거의 다 다르겠죠, 그죠? 왜냐하면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이 10%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여러분 이제 이 보증금이 10%에서 그죠? 예, 또는 20이나 또는 30%일 때가 있어요. 보증금 자체가 그죠? 예, 그러면 요건 언제냐? 경매가 재매각 될 때, 그죠? 재매각의 개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설춘환이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매각이 허가됐다. 그래서 확정이 됐다. 그래서 법원에서 낙찰자인 설춘환에게 잔금을 납부하라고 했다. 그런데 설춘환이 돈을 안 냈다. 그러면 다시 재매각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보증금을 할증해 놓고 이제 함부로 입찰 보증금을 이제 버리지 못하도록 이제 입찰에 신중하라고 그죠? 예. 입찰 보증금을 할증합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제 100% 모든 법원이 그러냐? 서울은 거의 다 재매각일 때 보증금을 할증합니다. 그러나 가령 뭐 홍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할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원의 자유재량이다. 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매각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이제 즉시 항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예, 즉시 항고라고 하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허가됐다, 그죠? 예, 또는 불허가 됐다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관계된 이해관계인이 즉시 항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경매라고 하는 절차는 여러분 매각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버리게 되면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낙찰이 됐다라고 한다면 소유자나 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들은 무조건 즉시 항고를 과거에는 했었죠. 왜냐하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무조건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뭐 소유자나 임차인 입장에서 한 3개월 정도 더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좀 잘못됐다, 그죠? 예, 즉시항고가 너무 남발되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원에서는 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항고 보증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령 낙찰이 10억 원이 됐다면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항고 보증금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죠? 항고 보증금으로 단, 그죠? 예.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 시에만 항고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 할 때는, 항고 보증금에 대한 부담은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 즉시 항고 할 때, 항고 보증금을 제공하는데, 이 항고 보증금은 나중에 뭐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만약에 소유자나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했는데, 즉시 항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 기각 취하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항고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그죠? 법원 경매에서 몰수되는 돈은 단 한 푼도 법원이 가져가는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몰수가 된다면 그 몰수되는 돈은 나중에 배당기일 날 배당 금액에 무조건 플러스 해준다라고 하는 점, 그죠? 예. 그러나 혹시라도 중간에 경매 절차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다시 돈을 납부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 경매에서 몰수되는 돈이 있었을 때, 이것을 법원이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몰수된 돈은 나중에 배당기일 날 배당 금액에 플러스 된다. 그죠?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제 경매 절차가 취소된다면, 몰수 당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준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죠? 예, 네 번째, 대금 지급 기한의 신축적 운용.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대금 지급 기한의 신축적인 운용이 있다. 그죠? 대금 지급 기한, 그죠? 대금 지급 기한이란 말이 있어요. 대금 지급 기한, 그죠? 대금 지급 기한. 옛날엔 여러분, 잔대금 납부 기일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기일, 과거에는, 그죠? 예, 그러나 지금은, 기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준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매각이 확정됐다. 그죠? 확정되면, 그로부터 3, 4주 이내에 잔대금을 납부하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기일을 주었거든요. 가령 뭐 1월 31일 날 돈을 내라. 그렇다면
이 중간에 돈을 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매에서 잔대금 납부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잔대금 납부의 의미는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데, 그죠? 예전에는 잔대금 납부 기일을 줘서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3, 4주 이내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채무자가 나의 부동산이 너무 싸게 낙찰이 됐다. 그죠? 너무 싸게 낙찰됐다. 그러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비용을 변제해버리고 이 중간에 경매를 취소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가 이제 변경된 거죠. 어떻게 변경됐냐면 지금은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라고 하는 점,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확정돼서 잔대금 납부 기한을 주고 뭐 1월 3일, 나는 1월 5일, 1월 7일 아무 때나 이제 돈을 낼 수 있어요, 그죠? 돈을 내는 순간,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유권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뭐 잔대금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낙찰자에게, 그죠? 유리한 그런 절차다라고 이해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섯 번째, 인도명령의 확대예요. 인도명령의 확대다. 그죠? 인도명령의 확대. 저희가 이제, 법원 경매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제도. 사실 이제 뭐 공매라든지 일반 임대차에서 어찌 보면 좀 빨리 명도하고 싶은데, 그죠? 그런 절차가 없어요. 무조건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그죠?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명도 소송이 뭐 이를테면 판결을 받는데 1년이 걸린다라고 예를 들면 인도명령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한두 달이면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낙찰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죠. 그죠? 왜냐하면 낙찰을 받고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가 늦어진다면 사실 또 결코 성공한 경매 투자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가령 뭐 예전에는 소유자, 채무자, 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의 점유자에 대해서만 인도명령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제도의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인도명령은 그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그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매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찰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낙찰자는 정확한 용어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에요. 최고가 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이제 그때는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우리가 이제 인도명령 대상으로 확대했다라고 하는 점, 그죠? 그래서 애지간만 하면 모든 사람이 인도명령이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선순위 전세권, 그죠? 선순위 전세권. 여러분 선순위 전세권 뭐 또 결코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전세권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등기된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등기된 전세권, 그죠? 뒤에서 저희가 이제 권리 분석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설명할 텐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령 뭐 가압류라고 하는 거, 압류라고 하는 거,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거,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예요. 이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인데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앞서서 전세권 등기가 되었다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선순위냐 후순위냐라고 할 때 통상 저희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후순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선순위 전세권은 뭐 예전에는 뭐 전세권 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뭐 말소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깔끔하게 그걸 정리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죠?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다면 무조건 말소됩니다. 무조건 말소된다. 만약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낙찰자가 무조건 떠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이 있었을 때 선순위 전세권자를 낙찰자가 떠안냐 떠안지 않느냐는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했다면 떠안지 않는다.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하지 못했다면, 배당 요구를 또 아예 하지 않았다면, 그죠? 예, 그것은 낙찰자가 떠안는다. 요것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낙찰 받을 때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이를테면 그죠? 예, 전세권이 딱 기입되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떠안는다. 거기에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면 선순위 전세권은 떠안지 않는다. 또 이렇게 이해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사집행법의 핵심 이 6가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집행법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집행법원 경매라고 하는 것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죠? 예. 이를테면 이제 저희가 경매라고 하는 것은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그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이 전속관할이다. 무슨 얘기냐? 가령 원고가 피고한테 판결을 받았는데, 그죠? 예. 피고의 부동산을 찾아봤더니 서초구에, 그죠? 예, 서초구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경매는 이 서초구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만 진행합니다. 그죠? 그것을 저희가 전속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이제 경매 법원이 되는 거죠. 그죠? 가령 여러분 이제 서울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죠? 예. 서울은 여러분 법원이 5개가 있어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이렇게 법원이 5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5개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고 5개 있습니다. 그죠? 정정합니다. 자, 이 법원이 5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법원은 여러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대역에 있습니다. 그죠? 2호선,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동부지방법원은 2호선 구의역에 있고요. 서부지방법원은 5호선 애옥의역이라고 하는 역에 있고, 그죠? 예. 남부는 5호선 목동역에 있고요. 그죠? 목동역에 있고, 북부지방법원은 1호선 도봉역에 있죠. 도봉역. 그죠? 예, 도봉역. 그러나 이제 아마 15년 정도에는 동부지방법원이 이제 아마 문정동 쪽으로, 그죠? 예, 문정동 쪽으로 아마 마지막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부지방법원이 문정동으로 이전을 해버리면 이후에는 아마 최소한 한 30년, 50년 동안은 거의 이제 법원의 이동은 없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법원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잘 알아두시고요. 법원마다 이제 관할 구역이 있는 거죠. 법원마다 관할 구역이 있다. 그래서 이제 관할 구역은 여러분 법제처에 가보시면 이제 각급 법원의 관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가령 여러분 목동인데 강서구에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그죠? 예, 그러면 관할은 무조건 서울 남부가 되는 거고요. 동대문구 청량리에 미주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경매 목적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전속 관할이다라고 하는 점. 그죠? 예.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고가 피고한테 판결을 받았어. 판결을 받았는데 가령 피고의 부동산이 그죠? 예, 피고의 부동산이 서초구의 아파트하고 그죠? 예, 강남구에 빌라가 있어요. 강남구에 빌라. 그죠? 예. 또는 어떤 피고는 가령 서초구의 아파트와 그죠? 예. 또는 서대문구에 아파트가 있어. 서대문구의 아파트.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원고가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죠? 예, 피고의 부동산인 서초구의 아파트와 강남구의 빌라를 하나의 법원에다가 한 사건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 다 이제 그러면 관할이 똑같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초구와 강남구는 여러분 관할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가령 사건 번호가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사건 번호가 가령 2012 타경, 그죠? 예. 경매 사건 부호죠? 뭐 1145, 그죠? 예. 가령 이제 판결에 의해서 한 거니까 강제 경매, 그죠? 예. 2012 타경 11145, 그죠? 예. 이제 이럴 때 통상 서초구 아파트와 강남구 빌라를 법원에서 통상 개별 매각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2번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입찰표를 쓸 때 있는데 입찰표를 쓸 때 내가 서초구의 아파트를 낙찰받고 싶다면 사건 번호만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1번, 2번이 있으니까 반드시 물건 번호 1번 또는 물건 번호 2번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죠? 요럴 때는, 요럴 때, 사건 번호 외에 반드시 물건 번호를 기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피고의 부동산이 서초구의 아파트와 만약에 서대문구의 아파트가 있다면 여러분, 관할이 달라요. 관할이 달라요. 그죠? 서초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고 서대문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여러분 관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는 판결문 하나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지금은 법원에다가 이 판결문을 하나만 더 해 달라고 하는 판결문 수통부여라고 하는 걸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문을 한 통 더 해달라. 그죠? 그래서 판결문 하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판결문 하나 가지고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 번호도 나오겠죠? 2012 타경 뭐 111145 그죠? 또 이 사건은 2012 타경 뭐 794호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도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1번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건 번호 하나에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 그죠? 예, 그러면 이럴 때는 굳이 물건 번호 1번, 또 이 사건에서도 물건 번호 1번을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까 하나의 사건에 경매 물건이 2건 이상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개별 매각을 한다면 사건 번호 외에 별도로 물건 번호 써줘야 된다. 그죠? 예, 그러나 물건이 하나씩밖에 없다면 사건 번호 외에 그죠? 예, 물건 번호를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겠다. 안 해도 상관없다. 그죠? 예, 기재해도 됩니다만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법제처에서 확인하시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대한 어떤 그 시, 도, 군, 그죠? 구 다 지역에 따라서 법원이 어딘지가 다 명쾌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경매 종류가 있는데, 앞서 얘기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간단히 정리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 그죠?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 그죠?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 있다. 그죠?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 있다. 그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정의,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의, 먼저. 그죠? 무엇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무엇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진다. 오늘따라 좀 분필이 많이 좀 끊어지고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무엇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점. 그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판결문 같은 거, 그죠? 판결문 비슷한 지급명령, 이행공고 결정, 뭐 화해권고 결정 등등 또는 이제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약소고움 공정증서, 그죠? 또는 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그죠? 요러한 것들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면 그것이 막연히 강제 경매인 겁니다, 그죠? 요런 걸 저희가 여러분 또 집행권원이라고도 합니다. 집행권원, 그죠? 반면에 임의경매는 처음부터 이를테면 돈을 뭐 빌려줄 때, 가령 뭐 근저당권이라든지 또는 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전세권 또는 담보가등기, 그죠? 요런 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면 막연히 임의경매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전세권에 기한 경매는 아무 때나 가능하냐 이런 차이점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령 이런 3개의 건물이 있다 치죠. 3개의 건물이 있다. 가령 여러분 다가구 주택, 그죠?
다가구 주택, 그죠? 다가구 주택. 요거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에요.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빌라나 연립, 요런 다세대, 그죠?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이 있죠. 통상 보면 이제 여러분, 요런 것도 이제 등기가, 하나 있는 거죠. 소유권이 하나, 그죠? 소유권이 하나, 그죠? 다세대는 이제 소유권이 하나, 둘, 세 개. 통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통상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런데 전세권 자체가, 요렇게 설정돼 있다. 그죠? 또는 요렇게 설정돼 있다. 또는 요렇게 설정돼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가능하냐라고, 그죠? 3명의 전세권자가 온 거죠. 야,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 가능하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법리가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시작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느냐? 전세권 자체가 등기부 전체에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거는 전세권, 등기부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역시 이것도 이 하나의 등기가 있는 거니까 등기부 전체에, 그죠? 등기부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전세권 자체가 등기부 전체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죠? 일부에만 설정되어 있는 거죠. 등기부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 가능하다. 요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죠? 가능, 불가능. 그죠? 나중에 이제 이런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여러분들 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도 될 수 있다. 원래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는 뭐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인데 이례적으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정의상으로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굳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할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구분할 실익이 없다면 뭐 굳이 이렇게 종류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극단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원고가 가령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더니 피고가 돈을 갖다가 변제했다. 피고가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경매를, 취소시키려고 그래. 취소시키려고 한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강제경매일 때, 임의경매일 때. 자. 피고가 돈을 갚았어. 그리고 원고한테 전화했어. 야, 돈 갚았으니까 경매를 네가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원고가, 그래, 취하해줄게. 그래서 취하하면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나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또, 경매 취하에 동의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열받는다고. 그러면 이럴 때, 피고가 돈을 변제하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는 절차. 여러분, 임의경매는 처음부터 경매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편했어요. 그죠? 그래서 경매를 취소시키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한다. 돈을 변제했으면 이 변제한 영수증 같은 걸 가지고 해당 경매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경매를 간단히 취소시킬 수 있다. 그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경매를 간단히 취소시킬 수 있다. 반면에 여러분, 강제경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경매는 이런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자체가 이런 실제적인 하자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죠? 별도로 여러분 소송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청구 이의 소송입니다. 그죠? 청구 이의 소송. 굉장히 중요하죠? 임의경매는 돈을 갚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는 것이 굉장히 간단했다. 그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간단히 취소시킬 수 있다. 반면에 강제경매는 청구 이의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또 청구 이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중간에 경매 절차가 낙찰돼 버리고 만약에 잔대금을 납부해 버리면 청구 이의 소송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세트로 뭐 하냐? 강제집행 정지. 그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받아서 해당 경매계에다 갖다 줘야만 그 경매 절차가 정지 내지는 중지된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강제경매, 임의경매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을 변제하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극단적으로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임의경매는 그냥 간단하게 그죠? 돈을 변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해당 경매에 가서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간단히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강제경매는 별도로 청구 이의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제 낙찰자가 있었을 때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고 경매 취소를 할 때, 그죠? 예, 원고의 동의만 받아서는 안 되고, 낙찰자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를테면 낙찰자는 동의를 해주는데, 가령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동의를 해주는데, 낙찰자가 동의를 안 해줘. 그래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낙찰자가 동의를 안 해줘도, 임의경매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경매는 별도로 청구 이의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그 밑에 이제 집행권원에 대한 부분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권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 정도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정리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또 질문 많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경매를 신청했더니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가 돈을 갖다가 이제 받아주지 않는 거죠. 또는 뭐 채권자가 연락도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돈을 변제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변제 공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변제 공탁이라고 하는 제도, 그죠? 예. 변제 공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변제 공탁은 이제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이제 원고가 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피고가 있다, 부동산 소재지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그죠?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제 채무자, 즉 피고가 돈을 변제할 때는 경매 법원에 가서는 하는 게 아니고 원고 주소지,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여러분 공탁해야 돼요. 그죠? 예. 변제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상 변제 공탁서에 뭐가 언급이 되냐? 원고의 주민으로 초본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초본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가 관할이 맞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특별히 변제 공탁할 때 가령 이제 강제 경매였다면 돈을 얼마를 변제해야 될까라고 하면 가령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원 및 이에 대해서 뭐 2012년 1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죠? 예. 또 원고가 피고한테 경매 신청할 때 2억 원에 한 1에서 1.5%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 300만 원이 경매 비용으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죠? 피고로서는 얼마를 변제해야 될까? 이런 또 질문 많이 하거든요. 경매 원금, 판결 원금 갚아야죠. 그 다음에 지연이자 계산해서 돈 갚아야죠.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비용. 이 세 가지를 몽땅 갚아야만 피고가 돈을 변제하고, 이를테면, 뭡니까? 아까 그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취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 용어 중에 여러분, 몇 가지만 좀 정리합니다. 먼저 여러분 낙찰가율이 있습니다. 그죠? 낙찰가율. 낙찰가율은 최초 매각가 대비, 그죠? 예, 낙찰가 비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10억짜리인데 가령 뭐 8억 원에 낙찰됐다. 그럼 낙찰가율 80%. 10억짜리인데 6억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60%. 그죠? 낙찰가율 60%. 그죠? 예. 아무래도 낙찰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기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낙찰률입니다. 그죠? 낙찰률. 시장이 좋냐 좋지 않느냐를 또 가늠하는 중요한 또 지표가 낙찰률입니다. 낙찰률은 여러분 뭐냐면 경매 물건이 100건이 있었는데 오늘 30건이 낙찰됐다. 그러면 낙찰률 30%. 그죠? 예. 경매 물건이 100건 있었는데 20건이 낙찰됐다. 그럼 낙찰률 20%. 그죠? 아무래도 낙찰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역시, 그죠? 예,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다면 시장은 좀 약간 침체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아마 서울의 뭐 수도권에, 그죠? 예, 아파트의 낙찰률이 한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 경쟁률은, 그죠? 하나의 물건에 몇 명이 입찰에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뭐 3명이 들어왔으면 3대1, 5명이 들어왔으면 5대1. 역시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면 입찰 경쟁률도 높아지는 것이 실무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희가 경매 사이트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변경이나 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변경이나 연기, 그냥 뭐 따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어쨌거나 매각기일이 연기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매각기일이 언제 잡혔었는데 그것이 연기되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무에서 매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법원이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돈 갚을 거니까 법원에서 좀 이번에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절대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대납이란 말을 또 가끔 보는데요. 뭐 돈을 대신 납부했다 이런 게 아니고 대금을 납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대금을 납부했다, 그죠? 예. 그러면 사실상 경매는 어떤 겁니까? 예, 끝났다. 잔대금 납부했으니까, 그죠? 경매는 끝났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낙찰자라고 하는 말, 그죠? 1등이 된 거죠? 정확한 용어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돈을 납부하면,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교시를 저랑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태동이 돼서, 또 어떤 절차로 가게 되는지, 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한 차이, 또 상당히 또 실무에서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용어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런 어떤 기본에 충실한 어떤 이론과 또는 실무,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